그때 엄마가 제 여권을 찢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싫어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켄싱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제니퍼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라는 표현이 딱 맞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로펌의 수석 파트너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상류층 사교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문의 명예나 이미지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이 집의 보물처럼 대우받으며 살았죠.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발레, 승마,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배우지 않은 게 없었고 대학은 케임브리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을 시작했고 현재는 같은 회사에서 공식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있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겠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가슴 한켠이 허전했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회의, 늘 같은 사람들, 정해진 삶. 이 모든 것이 따분하게 느껴졌고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저에게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친구 사라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죠. 너 혹시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 이거 진짜 너 취향일 거야. 그날 밤 저는 사라가 추천한 드라마 하나를 넷플릭스에서 틀었어요. 제목은 도깨비였어요. 첫 장면부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주인공의 눈빛, 화면을 감싸는 음악, 무엇보다 한국어의 음률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감미로웠습니다. 처음엔 공유라는 배우의 압도적인 외모에 감탄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스토리 속 감정에 이끌리게 되더라고요. 사랑이란 감정이 이렇게 절절할 수 있다는 걸 드라마를 통해 처음 느꼈습니다. 한 회, 두 회 그리고 결국 16편을 단숨에 정주행하고야 말았죠. 그날 이후 저는 진짜로 빠져들었어요. 하루는 사라가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설마 또 어제 밤새 드라마 본 거야? 어제 미스터 션샤인이 너무 슬퍼서 3시간은 울었어. 그때부터 우리 둘은 아예 한국 드라마 동지처럼 변했어요. 매주 금요일 밤마다 만나 드라마 마라톤을 했고 대사 따라하기 놀이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사라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오글거리며 웃었지만 속으론 설렘이 폭발했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추천해줬어요. 화면 속 그들은 단지 멋진 남자 아이돌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예술을 만드는 예술가들이었어요. 춤선, 가사, 표정 하나하나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저는 바로 팬이 되었고 사라는 엑소와 세븐틴에도 빠져들었어요. 그 후로는 뭐랄까, 우리의 일상이 점점 한국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사 쉬는 시간에는 몰래 한국 예능 런닝맨 클립을 봤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어 단어장을 펼쳐 암기했어요. 심지어 주말마다 한인마트에 가서 김치, 불닭볶음면, 떡볶이를 사다가 직접 요리해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본 명동 길거리 토스트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만들어봤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다 한 입 먹고는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괜히 뿌듯해져서 다음날은 김밥에 도전했어요. 물론 말다가 다 터졌지만요. 이 모든 게 저를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문화도,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의 정서까지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동경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1년쯤 흘렀을까요?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여행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조심스레 말했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어요. 한국, 왜 그런 나라에 가고 싶니? 아무 연고도 없잖아. 위험할 수도 있고 내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저는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보는 성격이에요. 부모님을 설득해가며 드디어 한국으로 떠났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공기가 깨끗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전철역의 안내원이 직접 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받았고 도착하자마자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은 예상 외로 너무 맛있었어요. 작은 친절과 신기한 문화들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서울에서는 에어비앤비로 한옥을 빌려 며칠 지냈는데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듣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혼자 여행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한국은 낯설지 않았고
마음 깊숙이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한 건,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어요. 이 나라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심지어 제 가족과의 관계까지 뒤흔들 정도로요. 어쩌면 이건 제가 가족의 품을 벗어나 진짜 저 자신이 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시작은 서울의 어느 밤, 낯선 골목길에서 들려온 버스킹 음악 소리였어요. 그 노래를 듣고 있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행을 결정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드라마나 음악에 잠깐 빠졌다가 곧 질릴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심이었고 단순한 여행이 아닌 삶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어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제니퍼, 내가 그 나라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여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우리 가족, 내 친구들, 내 삶이 다 여기 있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거기서 살아보고 싶고, 제 기준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이틀 후,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사람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어학원에 다니며 한국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기초는 익혔지만 현지에서 듣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발음이 어렵고 억양도 낯설었지만 친절한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반에 있던 일본인 친구 유키와는 금세 친해졌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카페에서 한국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연습했어요. 어느 날 유키가 저를 홍대 근처에 있는 한 독립서점 겸 북카페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주인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내려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도 작은 북토크 행사가 있었고 사회를 보던 사람이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의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유키가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소개받게 되었어요. 민주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함께 책을 읽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그는 문화에 관심이 많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서히 우리는 가까워졌고 민주는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 집에만 있었을 때 따뜻한 미역국을 만들어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가 문 앞에서 전해준 미역국을 받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향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국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함께 걷는 모든 날이 특별했습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고 함께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첫 명절, 그의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냈던 날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민준의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첫 명절 잘 넘겼네.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이곳에서도 사랑받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메일 한 통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에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을 했고 민준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결혼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안엔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양가 친구 몇 명만 초대해 한옥에서 조용히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그날 민준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디에 있어도 함께면 괜찮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행복해도
가슴 한켠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나게 될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의 삶은 상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특히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긴장되곤 했습니다. 외국인이며 심지어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드라마에서 본 시댁 이야기들은 대부분 까다롭고 엄격했기에 괜히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편견들이 자라나 있었어요. 결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된 이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인사와 허락이 결혼의 중요한 절차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준비를 했지만 긴장은 감출 수 없었어요. 첫 인사 자리는 서울의 한 조용한 한식당이었고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이나 미소를 연습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했죠. 멀리서 와줘서 고맙네요. 많이 낯설 텐데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며 이 문화 속에 들어가는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떼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시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시다가 후식이 나올 무렵에야 말문을 여셨어요.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해서요. 하지만 직접 보니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예의 바른 분이네요.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허물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다시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한복을 고르러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 작은 제안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몰라요. 낯선 나라에서 가족이 되어간다는 건 단순히 결혼 서약 이상의 의미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진심이 느껴졌고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온기에서 진짜 환영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말하셨어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걱정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 눈빛은 진심이었고 손을 잡아주는 온기에서 따뜻한 환영이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식장 입구에서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작은 행동조차도 어찌나 다정하게 느껴지던지요.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땐 더 긴장했었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고 송편을 빚는 법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속으로는 이거 괜히 실수하면 눈총 받겠지 하고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에 송편 반죽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글동글하게 빚으면 돼요. 모양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동작을 따라해 주시며 웃으셨죠. 결국 저는 엉성한 송편 몇 개를 만들었지만 시어머니는 하람이처럼 박수까지 치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명절 아침엔 시아버지께서 먼저 제게 다가와 말하셨어요. 이번 차례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괜찮아. 낯설 테니까 천천히 배워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부담 없이 옆에 앉아 제사상을 지켜보았고 오히려 나중엔 스스로 도와드리고 싶어져서 설거지를 자청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하셨어요. 딸 같아서 좋아요. 우리도 당신처럼 예쁜 며느리 만나서 참 복이야.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에 포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뜻한 시댁 분위기는 제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전에 가졌던 걱정과 두려움은 이제는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들 덕분에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조용하게 따뜻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과 저는 평소처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와 늦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따라 입맛도 없고 몸이 좀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고
결국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며 작고 동그란 형태의 점이 깜빡이고 있던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이시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울컥 올라왔어요. 민주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그 작은 생명이 주는 기적 같은 감정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봄바람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배를 감싸며 처음으로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걸었겠지. 아빠도 나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기뻤을까? 그동안은 한국에서의 삶에 집중하느라 바쁘게 지냈고 부모님과의 거리도 마음으로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품고부터는 모든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부모님께 달려가 자랑하고 싶었고 한밤중에 입덧으로 힘들 때는 어머니의 손이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하람이는 그렇게 제 안에서 자라났고 10달이 흘러 무더운 여름날 세상에 태어났어요. 민주는 분만실 문 앞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초조하게 서 있었고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그는 복도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갓난아기인 하람이를 품에 안고 병실 창가에 섰을 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가 됐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으면서야 당신이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아기를 목욕시키며 울음을 달래는 밤이면 엄마의 품이 그립고 첫 예방접종을 맞고 돌아와 지친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아빠의 어깨가 떠올랐어요. 민주는 제게 매일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부모님이라는 빈자리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 쓴 편지는 찢었고 두 번째 편지도 마음에 들지 않아 버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다섯 번째 손편지에 마음을 모두 담아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엄마, 아빠 전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당신들을 꼭 만나야 한다고 믿어요.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줄 수 있겠니?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아이처럼 울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과의 연락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하람이의 100일 사진을 보내드렸고 엄마는 이목구비가 정말 예쁘다며 처음으로 하람이를 우리 손주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버지는 아직 말이 없었지만 엄마를 통해 아빠도 사진 보고 웃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은 한국행을 결정하셨어요. 공항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어머니는 하람이를 보자마자 울면서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부탁하네. 그 짧은 인사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 민주는 부모님을 위해 아침마다 직접 식사를 차렸고 저는 하람이를 품에 안긴 어머니 곁에서 차를 따랐어요. 그 시간들은 마치 새로운 가족 앨범을 만드는 시간 같았어요. 어느 날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웃고 있던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된 걸 보니 우리가 틀렸던 것 같구나. 그날 아버지의 그 한마디 이후 집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모든 게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켠에 있던 딱딱한 벽이 살짝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한국 곳곳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긴 여행은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요. 하람이는 민준이랑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살짝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안내한다면 어디든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조용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정원예술공원이었어요. 자연과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오래전부터 눈여겨본 곳이었죠. 그곳은 계절마다 꽃이 피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일종의 숲속 미술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 앉은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이런 데가 한국에도 있구나. 공기도 참 좋고 마음이 편해지네. 아버지는 오디오 가이드를 받아들고 조용히 정원 사이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조각상 앞에선 한참을 서 계셨는데 그 작품은 사랑의 인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빠가 저 제목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책을 마친 뒤 근처 한옥 카페에 들러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하람이 이야기로 웃으셨고 아버지는 민준이 보낸 사진을 천천히 넘기며 중간중간 오, 잘 찍었네 하고 중얼거리셨죠. 저녁에는 파주에 있는 북촌마을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전통 가옥을 개조해 만든 숙소였고 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돌담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놓인 손바느질 쿠션을 들여다보며 이런 감성이 너무 좋다며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벼락에 비치는 석양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저녁 식사는 근처 농가식당에서 했어요. 직접 기른 재료로 만든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 조기구이가 차려졌고 어머니는 이게 진짜 밥이지 하며 접시를 비우셨어요.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곳을 보니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겠다. 그 말은 무심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제겐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단호하게 등을 돌리던 그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여행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카페에 들렀어요. 어머니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말하셨어요. 민준이 참 다정하더라. 너를 보는 눈빛이 아주 따뜻해.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이어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이제야 안심이 돼. 너 참 잘 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말투가, 눈빛이 전부 제 안에 무언가를 녹이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날 밤 가족 넷이 다시 모여 앉았어요. 민주는 부모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을 준비했고 하람이는 할머니 품에서 장난감을 흔들며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고. 그 어떤 불안도, 거리도, 차이도 이 사랑과 시간 앞에서는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떠나는 날 제게 작은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손수 쓴 편지가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딸이 진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꼭 안았고 아버지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로 저희 지난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진짜 나로, 진짜 가족과 함께 감사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니까 사람들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야? 너 명절에 전 부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한국 시어머니는 무섭지 않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은 엄청 가부장적이라며? 라고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클로이라고 해요. 본명은 클로이 제임스고요. 한국에서는 클로이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현재는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이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채널은 주로 메이크업 튜토리얼, 데일리 브이로그, 패션 리뷰,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 체험을 담고 있어요. 팔로워는 유튜브 기준으로 약 230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유입되는 시청자들이에요. 제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어머니는 플로리스트로 일하시고 있고 오빠 하나가 있는데 그는 지금 텍사스에서 군인으로 복무 중이에요. 우리 가족은 굉장히 자유롭고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어릴 때부터 저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전통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 지난 겨울 뉴욕에서 겪은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고 저는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 맨해튼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찍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핫초코, 다른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지면서 제 핸드폰이 손에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문제는 그게 하필이면 길가 하수구 쪽으로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쏙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영화처럼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길 한복판에서 멍하니 하수구를 바라보던 저를 향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조금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 남자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차분해서 순간 놀랐고 뭐랄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그 남자는 근처 상점에서 철사랑 옷걸이를 구해오더니 하수구 구조를 대충 스케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꺼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겠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거의 30분 넘게 같이 애쓰다가 결국에는 근처 배수구에서 핸드폰을 꺼내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감동해서 울 뻔했어요. 그게 민준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전자기기 회사의 개발자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고마운 인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보내주는 사진들,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의 자부심을 듣다 보니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인플루언서다 보니 트렌드에 늘 민감해야 했고 몇 년 전부터 K-팝과 K-뷰티는 이미 글로벌한 현상이었잖아요. 브이로그나 뷰티 콘텐츠를 찍다 보면 한국 브랜드의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종종 리뷰했었어요. 한 번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마스크팩을 소개하는 영상이 미국에서 정말 큰 반응을 얻기도 했고요. K-팝도 친구들의 영향으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처음 봤을 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완벽한 안무, 무대 구성, 그리고 멤버들의 팬과의 소통 방식까지. 미국에서 보던 팝스타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래서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의 무대를 찾아보곤 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자극을 받았달까요?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LA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처음 먹어본 불고기와 비빔밥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땐 그 얼큰하고 깊은 맛에 반해서 매주 한 번씩은 일부러 한식당을 찾아갔었어요. 한 번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 먹방이라는 시리즈로 떡볶이나 핫도그를 먹는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 한국 팬들이 댓글로 진짜 한국에 와서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다고 쓰더라고요. 그런 관심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할까? 음식은 진짜 한국에서 먹으면 다를까? 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더라고요. 겸사겸사 콘텐츠 촬영도 할 겸 민준도 다시 만나볼 겸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제 친구들은 저를 말렸죠. 클로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사람 제대로 아는 거 맞아? 한국. 거기 너무 멀잖아. 낯설고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 걱정들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해 있었어요. 무작정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한 번쯤은 나도 영화 같은 순간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정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공기, 정리정돈이 잘 된 표지판, 그리고 공항버스까지 모든 게 놀라웠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짜 한국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던 날, 저는 공항 면세점에서 미리 산 마스크팩 10장을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혹시라도 현지에서 피부가 뒤집어질까봐 미리 대비해둔 거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정작 제 인생이 뒤집힐 거라는 거요. 비행기는 13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깔끔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직원들의 유니폼, 바닥의 반짝임, 심지어 안내 방송까지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공항철도까지 바로 이어지는 동선도 놀라웠어요. 표지판만 따라가면 길을 헤맬 틈이 없었고 그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신기해서 카메라를 꺼내 셀카를 찍었고 그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더니 팔로워들이 진짜 한국 같냐며 댓글을 도배했어요. 민주는 공항버스가 도착하는 강남역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정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솔직히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꽤 어색했어요. 우리 둘 다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라 마치 소개팅 첫 만남처럼 뻘쭘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어색함은 곧 음식이 해결해줬습니다.
민준이 데려간 첫 식당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이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간판과 인테리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향이 가득한 따뜻한 분위기와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리에 앉자 민준이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넘기며 추천해준 건 바로 불판에 구워 먹는 삼겹살 정식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불고기나 비빔밥, 떡볶이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본 한 상차림이라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직원분이 가져온 쟁반 위에는 잘게 썬 마늘, 초록색 고추, 생양파, 상추, 깻잎, 그리고 종류도 모를 반찬이 10가지가 넘게 놓여 있었어요. 고기가 익기 전에 먹으라고 내온 찬들 중에는 크만 열무김치부터 멸치볶음, 잡채, 연근조림, 콩나물 무침까지 그 하나하나가 마치 미술 작품처럼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불판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테이블을 감쌌고 민주는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노릇하게 익히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그는 상추를 펼치고 그 위에 고기 한 점, 마늘 한 조각, 그리고 작은 그릇에서 떠낸 쌈장을 올려주었어요. 그때 저는 쌈장이라는 걸 처음 맛봤어요. 처음 입에 넣었을 땐 그냥 짭짤하네 싶었는데 씹을수록 알 수 없는 감칠맛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하면서도 살짝 매콤한데 마치 고기의 기름기를 정리해주듯 깔끔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이 소스 뭐야? 그랬더니 민준이 웃으면서 쌈장, 한국 사람들 고기 먹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친구야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쌈장을 3번이나 덮어서 고기 없이도 그냥 상추에 쌈장만 싸 먹었어요. 심지어 밥 위에 올려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이었고요. 민주는 저를 보며 미국에서 이런 맛 처음이지 라며 웃었고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는 고기 먹을 때 케첩이나 바비큐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쌈장은 뭔가 더 본질적인 맛이었어요. 감칠맛, 단맛, 그리고 약간의 된장 향까지 어우러져 고기 자체를 끌어올리는 느낌이랄까요. 입안에서 조화롭게 녹아드는 그 감각은 정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날 저는 쌈장에 반해 결국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 쌈장 미국에도 팔까? 라고 물어봤고 민주는 한국 마트 가면 종류별로 다 팔아라며 저를 한인마트에 데려가 주었어요. 거기서 저는 각종 쌈장들을 직접 고르며 다음 콘텐츠 아이디어까지 떠올렸어요. 쌈장 먹방 대전, 미국 음식에 쌈장 넣기 챌린지 같은 콘텐츠들이요. 그날 이후 저는 고기보다 쌈장을 더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맛을 통해 한국 음식이 단순히 이국적인 맛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손맛, 그리고 오랜 문화가 담긴 정성이란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국 음식의 진짜 첫 만남은 한 입의 쌈장에서 시작되었고 그건 곧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민주는 그날 저에게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겠다며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전망대에서 본 서울의 불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거대한 도시인데도 그 속에 사람 냄새가 느껴진달까. 건물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곳에서 찍은 영상은 그날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며칠 동안 민주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줬어요.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대여해 입고 사진을 찍었고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수제 전통차를 마셨죠. 홍대 앞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보고 케이팝을 흥얼거리며 밤에는 한강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돗자리 위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익숙했던 친구의 얼굴에서 점점 더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고 한강에서 야경을 바라보던 그 밤, 민준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래? 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이미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민주는 항상 절 챙겨줬어요. 카페에 가면 제가 좋아할 만한 음료를 먼저 추천해주고 길거리에서는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배려가 느껴졌고 그 따뜻함이 점점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면 괜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명절이면 손수나무를 묻혀 보내주시고 할머니는 아직도 손편지를 쓰신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연인이 된 후에도 민주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이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식당에서는 젓가락을 먼저 챙겨주고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많아도 항상 저를 앞에 세워줬어요. 그런 세심함이 저를 계속 감동시켰고 어느새 저도 그에게 더 기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래?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본 한국의 시댁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쳐야 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부엌에서는 혼자서 요리하고 치우고 인사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그런데 민주는 곧 웃으며 덧붙였어요. 부담 갖지 말고 엄마가 그냥 너에 대해 궁금하대. 외국인 친구랑 사귀는 건 처음 본다면서 한번 밥 같이 먹자고 하셨어.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딱히 공식적인 상견례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냥 아들이 외국에서 온 친구를 데려왔다는 호기심 섞인 만남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말은 어떻게 걸어야 하나, 심지어 밥그릇을 어떻게 들지 말아야 하나까지 하나하나 검색하고 연습했어요. 민주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머릿속엔 온갖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심지어 김치를 못 먹는 걸 들키면 실망하실까봐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두려움은 아직 제가 진짜 한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는 그 만남을 통해 서서히 시작되었죠. 민준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날은 비가 오기 직전에 흐린 날씨였고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내내 긴장된 마음을 숨기느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어요. 집 앞 마당에는 화분이 예쁘게 놓여 있었고 대문 앞까지 나와 계시던 민준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시며 두 팔을 벌리셨어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들어와요. 어서. 그 따뜻한 첫마디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고 민준이 말한 것처럼 단지 외국인 며느리감이 궁금했던 자연스러운 초대였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민준의 아버지도 반갑게 맞아주셨고 테이블 위에는 고소한 냄새가 감도는 전과 잡채 그리고 따끈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처음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친구 집 온 것처럼 편하게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이 가족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게 제일 놀라웠는지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제 유튜브 채널도 이미 몇 개 보셨다며 세상에 얼굴이 화면이랑 똑같네. 실물이 더 예쁘다고 농담을 건네셨어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국을 떠먹으려다 젓가락을 놓치는 바람에 미역국 그릇이 살짝 쏟아졌거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고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연달아 외치며 물티슈를 찾았어요. 그런데 민준의 어머니가 오히려 웃으며 제 손등을 톡톡 두드리셨어요. 괜찮아요. 클로이 씨.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죠. 저도 옛날에 시어머니 집에 처음 갔을 때 밥상을 통째로 엎은 적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비로소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실수가 오히려 저와 그 가족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오늘은 손님이에요. 다음에 또 오면 그때 도와줘요라고 하셨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말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탁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어요. 혹시 한국에서 오래 지낼 생각은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문화가 처음엔 낯설겠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 생각보다 따뜻한 면이 많아요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과 저는 잠시 조용히 걷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지? 민준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뭔가 영화 같았어. 진짜 가족 같았어. 그 대화는 짧았지만 제 안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걱정들이 그 순간 모두 사라졌어요. 며칠 뒤
어머니께서 직접 담근 김치를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손편지 한 장도 함께 있었어요. 클로이 씨, 다음엔 우리 집 근처 산책길도 같이 걸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이 오고 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방인이라고 느꼈던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한식, 트렌디한 문화만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살아있는 나라,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너그러이 감싸주는 마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미소로 문을 열어주는 여유, 그런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민준의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단순한 가족 소개를 넘어 저에게 한국 속에서 나의 자리를 처음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한 기억 속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지하철 환승도 익숙해졌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는 일조차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어요. 민준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는 한국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여행지나 콘텐츠 배경이 아닌 삶 그 자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날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고 민주는 새로 이사온 집의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봄 되면 꽃 심자. 내가 좋아하는 라벤더도 괜찮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유튜브 콘텐츠의 방향도 조금씩 바꿔갔어요. 그전까지는 뷰티와 패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일상 브이로그, 한식 요리 도전, 서울 속 숨은 명소 소개 같은 주제로 확장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시장 소개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영상에서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만두를 사 먹으며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었고 그들의 따뜻한 말투와 유쾌한 에너지가 화면 너머로 전해졌는지 미국 팔로워들 사이에서 한국 진짜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그중 가장 특별했던 영상은 시댁과 함께한 명절 브이로그였어요. 민준의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촬영했던 그 영상은 저에게도 보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전, 탕국, 나물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장갑도 제대로 못 끼고 손이 얼얼했지만 고모님이 이거 해보면 손만 늘어라며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 아버님이 기름에 튀기다가 저 몰래 하나 집어먹고 윙크하는 장면,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영상 말미에는 제가 직접 한복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때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고 가족이네요. 그 댓글을 보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 내가 진짜 한국이라는 곳에 뿌리 내리고 있구나. 이 나라가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그걸 누군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알아봐줬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민준의 조카들이랑 소통하고 싶었고 시장 아주머니들과 더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인터넷 강의 듣고 뉴스 기사도 읽고 심지어 민준과 대화할 때도 일부러 한국어를 먼저 쓰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발음까지 거의 한국 사람 같아. 그 말 한마디에 피곤했던 하루가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외롭거나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명절 후 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혼자 남아있을 때,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문득 올라올 때, 그럴 땐 엄마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혼자 조용히 눈을 감아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이제는 나의 일부가 되었어요. 외로움이 있어야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산다는 건 단지 장소를 옮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더 단단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엔 낯설고 겁났던 문화들이 지금은 저를 안아주는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져요. 한국은 놀랍도록 세련된 나라예요. 기술도 빠르고 도시도 현대적이고 모든 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매력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돌보려는 문화, 그리고 낯선 이도 가족처럼 품어주는 정서에 있어요. 저는 그런 한국의 속마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미국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젠 미국 가면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못 살 것 같아. 그 말이 농담 같지만 사실은 제 마음의 진심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이 가족과 함께하고 한국의 계절을 느끼고 작은 행복들을 브이로그에 담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혹시 누군가 저에게 한국에서 살아보니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국은 직접 살아보기 전엔 절대 알 수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죠. 한국, 이곳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어요. 민준이 저에게 프러포즈를 한 날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조용한 밤이었어요. 강릉으로 단둘이 여행을 갔던 어느 날, 바다 앞에서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평생 같이 살자.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해서,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날짜를 정하고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 사이에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드레스 고르기, 식장 예약, 청첩장 디자인까지. 하나하나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가며 조율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의 결혼 생활의 첫 단추 같았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대해주시고 저희 엄마는 영상통화로 결혼 준비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있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두 가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에요. 요즘은 결혼식을 브이로그로 찍을지 아니면 조용히 가족끼리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건 이 길이 우리 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체험이 아닌 정착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이방인이 아닌 이 땅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사랑을 키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별한 한국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아름다운 나라와 사랑에 빠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